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수진의 진통 소리.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민호는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병호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민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민후야.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병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저런 여자 만나서 인생이 꼬인 거야.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저런 여자 데려와서 내 인생 망치는 거라고. 간호사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병호는 멈추지 않습니다. 분만실에서 들려오는 수진의 신음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수진은 분만실 안에서 시아버지의 차가운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를 악물고 버텨냅니다.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돼. 이 모든 고통도 끝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외곽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 자리한 25평 아파트에서는 오늘도 조용한 일상이 흘러갑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갑자기 허리를 짚으며 아이고 하고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배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일상의 모든 것이 힘겨워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남편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사실 요즘 들어 몸도 마음도 무거워만 갔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병호와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병호는 올해 70을 넘긴 퇴직 교사 출신입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내며 권위적인 성격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인 수진을 대하는 태도는 늘 차가웠습니다. 결혼 초부터 우리 집안 체면에 맞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런저런 간섭을 해왔습니다. 수진아, 산부인과 검진은 언제 가기로 했지? 방에서 나온 병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오전에 가려고 합니다. 수진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을 귀하게 여겨왔다. 내가 제대로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병호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수진과 민호는 연애 5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민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수진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맞서기는 어려워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말씀에 너무 상처받지 마. 아버지도 손주가 무사히 태어나길 바라시는 마음이야.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병호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손주의 무사 출산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순종적인 며느리였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요즘 임산부들은 참 호들갑이야. 우리 때는 배가 불러도 농사일 다 했는데. 병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참았습니다.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돼. 어떤 말도 참아내야 해. 수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꼼지락거리는 느낌에 손을 올려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겠다고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며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잠든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출산까지 이제 한 달 남짓, 과연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과 민호의 사랑의 결실이니까요. 새벽 무렵
수지는 배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압박감에 잠이 깼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서 정기 검진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서 배가 많이 나온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싶었지만 이제는 배를 감쌀 수 있는 헐렁한 옷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병원 갈 준비 다 됐어? 민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물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 가방을 들고 나오자 병우가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같이 가겠다. 우리 집안 첫 손주인데 대충 넘어갈 수는 없지. 사실 병우가 병원에 따라오겠다고 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평소 며느리에게 무관심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병우의 관심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 그것도 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호가 운전을 하고 수진이 조수석에, 병우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임산부들은 참 편하게 산다. 우리 때는 배가 불러도 버스 타고 병원 갔는데. 병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산부인과에 도착하자 대기실이 꽤 붐볐습니다. 임산부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접수를 마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46번이네요.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 말하자 병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병원들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야? 대기하는 동안 병우는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을 보며 부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집은 아들을 낳았구나. 부럽다. 병우의 중얼거림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딸을 낳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46번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민호와 병우도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진의 배에 초음파를 대자 모니터에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예정일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선생님, 성별은 알 수 있나요? 병우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초음파를 이리저리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아들인 것 같습니다. 병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은 아들복이 있다니까.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다만 임산부분이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요. 임신 후기에는 정신적인 안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의 배려가 필요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병우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이라니, 우리 집안대를 이을 후계자가 생기는구나. 반면 수지는 의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마음 놓고 아들 낳을 준비나 해라. 우리 집안은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으니까. 수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만약 의사 선생님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날 저녁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 집안에서는 그런 당연한 생각조차 사치인 것 같았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리자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나와줘. 엄마가 다 지켜줄게. 밤이 깊어가며 수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출산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이니까요. 병원 검진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의 배는 더욱 불러와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언제든 진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집안을 감돌았습니다. 특히 병호는 손주가 곧 태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수진아, 산부인과에서 준 응급상황 대비 물건들 다 챙겨놨지? 병호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네, 가방에 다 넣어뒀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수진은 이미 며칠 전부터 출산 준비물을 꼼꼼히 챙겨놨지만 병호는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출산을 하는 것처럼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수진이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아랫배에 묵직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인 줄 알았지만 통증이 규칙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약 15분 간격이었습니다. 여보. 수진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회사에서 막 돌아온 민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배가 아파요. 진통인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진통이 시작됐어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나온 병호는 당황하면서도 흥분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손주가 나올 때가 됐구나. 빨리 병원으로 가자.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진의 진통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10분 간격으로 찾아오는 통증에 수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마라. 우리 집안 여자들은 원래 순산하는 법이야. 병호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통 속에서도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수진을 분만실로 옮기는 동안 병호와 민호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집안 첫 손주가 태어나는 날이구나. 병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아이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분만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진의 진통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아직 출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첫 아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간호사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병호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저런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고생이야. 병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저런 여자 만나서 인생이 꼬인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진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여야 하는 거야. 병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야. 그런데 저런 평범한 집딸을 데려와서 체면이 서겠어? 민호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병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저런 여자 데려와서 내 인생 망치는 거라고. 병호의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병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기 때문에 강하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분만실에서 수진의 신음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진통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분만실 문 앞에서 애타게 기다렸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더 힘내. 민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수진은 분만실에서 극심한 고통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밖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며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돼. 이 모든 고통도 끝날 거야. 수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지만 아직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산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했지만 대기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호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민호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과연 이 긴 밤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분만실에서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 있던 민호와 병호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울음소리다. 드디어 태어났구나. 병호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간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간호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산모가 출혈이 심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출혈이요? 심각한 건가요? 지금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수술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민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수진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호의 반응은 예상외였습니다. 아이는 괜찮다는 거지. 남자아이 맞나? 병호가 먼저 아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네, 건강한 남자아기입니다. 간호사가 대답하자 병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상태에 대해서는 별다른 걱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병호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수진이 걱정되어 분만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뭐가 위험해? 요즘 의술이 좋은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산후출혈로 인해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수혈도 준비해야 하고 수술 비용이 좀 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응급수술이라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상당한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호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자신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호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은 내가 쥐고 있다. 함부로 쓸 생각하지 마라.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생명이 위험한데 돈 얘기를 어떻게. 우리 집안 돈을 저 여자한테 펑펑 쓸 수는 없어. 아이만 무사하면 되는 거야. 병호의 냉정한 말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차갑게 며느리를 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아이를 낳아준 사람이에요. 아내,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아이만 건강하게 키우면 되는 거야. 병호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평생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수진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돈 한 푼 쓰지 마라. 우리 손주만 잘 키우면 그걸로 족하다. 병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료진이 수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호가 달려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수진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응, 건강한 아들이야. 울음소리도 아주 크고. 민호가 수진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말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 지켜낼 수 있다면 난 끝까지 싸울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고 민호는 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수진의 수술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병호는 여전히 손주 얘기만 하며 수진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우리 손주 이름은 뭘로 지을까? 우리 집안 학렬을 따라야 하는데. 병호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민호는 수술실만 바라보며 수진의 무사를 빌었습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두 사람의 관심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수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 수진의 위험한 상황,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출혈도 멈췄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언제 깨어날까요?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수진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고 있을 때 병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우리 손주나 보러 가자. 병호는 수진의 상태보다는 아이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병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집안 후계자구나. 정말 잘생겼어. 아이는 작은 주먹을 쥐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도 처음 보는 자신의 아들에게 감동했습니다. 수진이가 고생해서 낳아준 우리 아이네. 하지만 병호는 다시 차가운 말을 했습니다. 고생은 무슨 당연한 일 한 거지.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집안 며느리 역할을 해야 할 거야.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화가 났지만 신생아실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수진이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말이 아기는 괜찮아요? 였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건강한 아들이야. 너무 예뻐.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몸은 아직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좀 낫겠지? 병호가 회복실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다. 빨리 회복해서 집에 와서 손주나 잘 돌봐라. 그날 오후 수진은 겨우 일어나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라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산후조리가 정말 중요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과연 제대로 쉴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병우가 복도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병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유언장 작성 말입니다. 우리 집안 재산을 정리해야겠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재산은 내 뜻대로, 며느리에게는 절대 한 푼도 주지 마시오. 병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들 위주로 재산을 물려주는 전통이 있습니다. 며느리 따위에게 줄 이유가 없어요. 병호는 계속해서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냉정함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목숨 걸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병원으로 오세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병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며느리를 배제하려 하는 것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회복실로 돌아간 민호는 수진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성애가 가득한 수진의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수진아, 많이 아파? 민호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아이만 보면 모든 아픔이 사라져요. 수진은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지만 민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진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진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 이름은 뭘로 지을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집안 학렬을 따라 지으신다고 하시더라.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은 약간 아쉬워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 부위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과 말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수진은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편 민호도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평생 눌려 살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수진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새벽이 되어가며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우가 약속한 대로 변호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근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병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김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병원까지 와주셔서. 병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변호사가 병원 로비에서 만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전화 내용이 떠오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되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아직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건으로 오셨죠?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우리 집안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병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호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산 목록을 보니 상당하시네요. 아파트, 은행 예금, 주식까지. 김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함부로 줄 수는 없어요. 병우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완전히 배제하고 아들에게만 물려주시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며느리 따위에게 한 푼도 줄 이유가 없어요. 병호의 말에 김 변호사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병호 선생님, 며느리분이 방금 출산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너무 과하신 것 아닌가요? 과하기는 무엇이 과해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처분하는 건데. 그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병호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민호야. 김 변호사님이시다. 재산 정리 좀 하려고. 재산 정리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다. 우리 집안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려고. 병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젯밤 들었던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며느리는 상관없어. 아들인 내가 받으면 되는 거야.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초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병호가 서류를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류에는 예상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서류를 가져온 것 같네요. 김 변호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건 고인이 되신 부인분의 유언장이군요. 실수했습니다. 병호는 아내의 유언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숨지기 전에 몰래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병호가 물었습니다. 3년 전이네요. 부인분이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민호도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병호는 아내의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의 재산 일체는 며느리 수진에게 상속한다. 병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부인분이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공증도 받으셨고요. 민호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병호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모든 걸 아셨구나. 민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병호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았습니다. 병호 선생님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인분의 재산이 상당하더군요. 아파트 2채, 예금 5억, 주식까지 합치면 총 15억 정도 됩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병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그것을 며느리에게 준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생전 수진을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걱정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병호가 소리쳤지만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공증까지 받으셨으니까요.
그럼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호 선생님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병호는 아내의 유언장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아내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병호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후 민호는 아버지를 따라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병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내의 유언장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내일 정식으로 유언장 집행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회복실에 들어서자 수진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지만 곧 이 평화가 깨질 것임을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얘기할 게 있다. 병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일이 있었다. 병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 아내, 그러니까 민호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겨두었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래, 그런데 그 내용이. 병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무시하며 살았는데 정작 아내는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수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하셨어.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때 김 변호사가 다시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공식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집행을 위해서 당사자분들이 모두 계셔야 합니다. 병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죠. 김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김영희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재산 일체는 며느리 박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한 채, 노원구 아파트 한 채, 은행 예금 5억 원, 주식 및 채권 3억 원, 기타 자산 2억 원으로 총 15억 원 상당입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저에게?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의 다른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었고 특히 남편 민호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병호는 아내의 글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수진의 진심을 알아봤던 것입니다. 반면 자신은 편견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병호에게 당부합니다. 수진을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병호는 아내의 마지막 당부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큰 재산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공증도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김 변호사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병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복실 한가운데에서
70이 넘은 노인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못되게 대했구나. 수진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수술 후라 몸을 가누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무슨 말씀을?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난 그동안 뭘 한 거야. 너를 괴롭히기만 했잖아. 민호도 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생 권위적이던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민호가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병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내 집안이 이렇게. 병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부장적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수진이 침대에서 내려와 병호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라 힘이 없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유언장을 보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호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본 수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그동안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는 시아버지를 보니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병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수진이 병호의 팔을 잡고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어? 너한테 너무 못된 짓만 했는데. 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서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제는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표현한 것입니다. 병호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여전히 수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았구나. 내 아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야. 병호는 아내의 지혜로움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살아생전 병호의 완고함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수진이 말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버지의 마음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려 하신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분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남편이 완고해서 걱정이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거라고 믿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병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수진이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작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 아이를 달래자 병호가 처음으로 손주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손주구나. 병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아이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지 정작 아이 자체를 사랑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안아보실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호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병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병호가 처음으로 손주를 품에 안은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아이를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병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 조그만 코, 평화롭게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녹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는데. 수진은 시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무서웠던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아이의 할아버지세요. 함께 키워주세요. 수진의 말에 병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했구나. 병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되어야겠어. 민호는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평생 기다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태어나는 날, 병호는 직접 차를 몰고 와서 수진과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푹 쉬어라. 산후조리 제대로 해야 한다. 병호의 배려에 수진은 고마웠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병호는 수진을 위해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내가 직접 끓인 거야. 맛없어도 먹어봐. 서툴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미역국이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한 숟가락씩 떠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 저녁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는 수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이름을 뭘로 지을까? 아버지께서 지어주세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너희 둘이 의논해서 정해라. 부모가 지어주는 게 맞지.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아버지 앞에서 제대로 된 말 한 번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가족끼리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병호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 권위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진은 마음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은 깊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네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아이의 100일 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병호는 정성스럽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주가 주인공이야.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동안 병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병호는 손주를 안고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도 이제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야.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실에서 세 사람과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치유되었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에게는 이제 따뜻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